1991년 1월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을 공격하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의 주력 부대인 7군단과 18군단이 사우디 서쪽 방면으로 이동해 공격을 실시하는 사이 미 해병대와 아랍합동군은 사우디의 동쪽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해 쿠웨이트로 진격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미 해병 1사단과 2사단으로 이루어진 제1해병 원정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바일 항구를 통해 들어와 작전 지역인 쿠웨이트 전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병 원정대 사령관 월터 부머 중장은 부대의 이동을 일부러 늦추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부대 배치의 지연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게 될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은 총 19개의 사단이었으며 그 중에서 4개 사단은 기갑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던 반면 미 해병 원정군은 해병 2사단만이 76대의 M1A1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가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급기지의 미완성입니다. 주보급기지인 주바일에서 미 해병의 전선 집결지까지의 거리는 300km에 달했는데 이 거리는 보급 물자를 한 번에 수송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따라서 해병대는 주바일에서 170km 북쪽에 위치한 라스 알 미샤브의 중간 보급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전방 보급기지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이러한 보급기지들이 완성될 때까지 부대 이동 속도를 조절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라크의 후세인은 미 해병대와 아랍합동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공세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이번 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해 스스로 철수하게 만든다는 전략을 세워놓았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병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반전 여론이 일자 미국 정부는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3년 레바논에서는 미 대사관을 상대로 한 폭탄 테러로 미국인 67명이 사망하고 미 해병대 막사에서 터진 폭탄으로 214명의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후세인은 미군을 지상전으로 끌어들여 지루한 교착 상태를 통해 그들에게 1000명 정도의 손실을 입힌다면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 정부가 철수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후세인은 미군 포로를 인간 방패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상전을 통해 약 5000명 정도의 미군 포로를 확보한 후 그들을 이라크군 전차에 묶어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면 미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라크군은 주둔지에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군은 좀처럼 지상군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미군은 항공작전을 통해 이라크의 전략 목표를 공격하기만 할 뿐 후세인이 원했던 지상전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항공기에 의한 피해가 점차 커져가자 마음이 조급해진 후세인은 이라크군이 먼저 공세작전을 실시해 미군과의 지상전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에 주둔하고 있는 19개 사단 중 제1기계화보병사단, 제3기갑사단, 제5기계화보병사단 이렇게 3개의 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기갑사단은 전차 249대, 장갑차 197대, 야포 72문, 병력 121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국경에 위치한 와프라 유전지대를 통과해 미 해병대의 전방보급기지인 키프리트를 확보한다. 그 후 부대는 동쪽으로 선회해 미 해병대의 중간보급기지인 미샤브항을 공격한다. 제5기계화 보병사단은 전차 177대, 장갑차 277대, 야포 72문, 병력 122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르시아만의 해안도로를 통과해 사우디의 도시 카프지를 점령하고 그대로 남하해 미샤브항에서 제3기갑사단과 연결한다. 제1기계화 보병사단은 전차 177대, 장갑차 277대, 야포 72문, 병력 122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공세의 조공 역할을 하고 제3기갑사단의 측면을 보호하면서 전과 확대를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라크군 3개 사단의 규모는
전차 603대, 장갑차 751대, 야포 216문, 병력 36,500명이었습니다. 한편 병력 이동과 보급기지 건설을 마친 다국적군은 본격적으로 부대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쿠웨이트 국경지대에서는 좌측에 미해병 1사단, 중앙에 미해병 2사단, 우측에는 아랍 동부합동군이 배치되었으며 이들 아랍 동부합동군은 사우디아라비아군, 쿠웨이트군, 바레인군, 모로코군, 세네갈군, 아랍에미레이트군 등 4개 여단 37,000명 규모였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번 공세계획의 성공 여부가 기습작전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기도빈익을 유지하면서 병력을 공격대기 지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 위성사진을 제공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군사위성의 궤도와 성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정찰기를 이용해 이라크군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했지만 정찰기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RF-4C 팬텀 정찰기 24대 등 총 42대의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기체들은 하루 평균 38회의 비행을 실시하며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광대한 영역을 정찰해야 했습니다. 정찰기의 역할은 폭격 작전의 성과를 확인하는 사진 촬영과 스커드 미사일의 위치를 탐색하는 것이 주 임무였으며 이라크군의 견고한 방공 시스템으로 인해 그들의 지상군을 감시하는 임무까지 투입되기 어려웠습니다. 미군은 대신 최신형 조기경보 통제기인 E8 조인트 스타스를 투입했습니다. E8 조인트 스타스는 보잉의 707 여객기에 합성 궤구 레이더와 각종 센서들을 장착한 기체로 적 지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공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 조기 경보기입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대규모의 이라크군 차량들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일부 미군 지휘관들은 이라크군 차량 행렬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 공군은 이러한 폭격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미 공군은 이라크 내에 있는 수많은 전략 목표들에 대한 폭격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협이 확인되지 않은 목표에까지 항공기를 할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미 중부 군사령부도 만일 이라크군의 반격이 있다면 미칠 군단의 진격 방향인 쿠웨이트 서쪽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남쪽 지역에서의 이라크군 움직임은 미군을 속이기 위한 양동작전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 2대뿐이었던 조인트 스타스의 정찰 활동은 쿠웨이트 서쪽 지역으로 집중되었고 미군의 폭격도 그 지역으로 편중되었습니다. 미군의 이러한 정보 오판에 따라 이라크군 기갑부대는 쿠웨이트 남부로 기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국적군은 쿠웨이트와 사우디 국경 지역인 120km의 경계선에 8개의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그중 4번, 5번, 6번 초소는 미 1해병사단, 2번, 3번 초소는 미 2해병사단, 1번, 7번, 8번 초소는 아랍 동부합동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4원 초소는 미 해병의 전방보급기지인 히브리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전술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미 해병대는 이곳에 제3 경장갑 정찰대대 디중대를 배치했습니다. 디중대는 LAV라는 차륜형 장갑차 21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3대는 25mm 기관포를 장착한 전투 차량이고 7대는 토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대는 지휘 차량이었습니다. 디중대 주변에는 또 다른 경장갑차 중대인 A중대와 B중대가 위치해 있었고 후방에는 12문의 155mm 복사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29일 이라크군의 공세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8시 30분 이라크군은 미군의 무전교신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 방해를 실시했으며 1시간 후에는 50여 대로 이루어진 전차 부대가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라크군을 발견한 최전방의 정찰소대는 즉시 D중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교전에 들어갔습니다. D중대는 토 미사일을 장착한 LAV-AT를 2열로 배치하고 사격에 들어갔는데 후열에 있던 LAV의 사수 한 명이 첫 전투에 당황한 나머지 앞열에 있던 LAV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군의 토 미사일에 피격된 LAV는 유폭되어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그 안에 타고 있던 미 해병 4명은 그대로 전사했습니다. 아군의 5인 사격을 확인한 D중대는 즉시 장갑차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다시 전투에 임했으며
미 공군에 공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A-10 공격기가 4번 초소 상공에 등장해 30mm 게틀링 기관총으로 이라크군의 전차들을 사냥했습니다. A-10 공격기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A-10 공격기가 조명탄을 발사하면 지상에 있는 항공통제관이 조명탄의 낙하 지점을 기준으로 적 전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한때의 A-10 공격기가 조명탄을 발사하고 항공통제관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미사일이 갑자기 방향을 꺾어 미군의 LAV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매버릭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가 조명탄의 강한 불빛에 유인되었고 그 인근에 있던 미군 장갑차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폭으로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7명이 전사했습니다. 두 번의 5인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D중대는 결국 A중대에게 진지를 내어주고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A중대는 토 미사일을 이용해 이라크군의 전차를 상대했으며 다음날 아침 AH-1 코브라와 각종 항공기, 포병의 지원 사격으로 적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날 4초소의 전투에서 미군은 이라크군 전차 22대를 격파했지만 장갑차 2대와 미 해병 11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피해는 모두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공세작전의 조국 역할을 맡은 이라크군 제1기계화보병사단이 6번 초소를 향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6번 초소에 배치되어 있던 미 해병 C중대는 4번 초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투를 피하고 후방으로 후퇴하였으며 미 공군의 지원하에 다시 반격을 실시해 적 전차 11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당시 이라크군 제1기계화 보병사단의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라크군 지휘관이 미군의 반격을 예상하고 6초소에는 일부 병력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미 해병 1사단 지역으로 대규모의 이라크군이 진격해 들어오자 미군 지휘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지상전이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제1해병 원정군과 아랍 동부합동군은 즉시 전투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라크 서쪽 지역에 치우쳐 있던 미 공군의 전투기들도 서둘러 쿠웨이트 남부 지역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카프지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전 이래 첫 지상전으로 기록됐던 지난주 카프지 전투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 해병 7명이 다국적 공군기의 5인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카프지 전투가 야간 근접전으로 아랍 동맹군이 참가한 합동작전 아래 펼쳐졌다는 점에서 5인 폭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전투가 벌어지는 야간에는 5인 폭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조종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At night, you're not going to tell, one vehicle from the other, and that's why we have to go to such extremes and making, are very specific about exactly where we can be and where we can bomb. 개인의 순간적 판단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전개되는 현대전에서 아군임을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넉넉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폭기 조종사들은 아군 병력과 장비에 대한 사전 식별 교육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병력 이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전사자가 날 본격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근접 전투로 인한 5인 폭격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